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35회 고전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네. 네네. 근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해야죠. 그러네요. 네네. 네. 너무 익숙해지셨나?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장빈둥입니다.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브레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어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사건? 엊그제 노트북이 전원이 갑자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논문 쓰던 거 저장 여기다밖에 안 해놨거든요. 노트북에다가밖에. 네. 12시에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 다음날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일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꼭 봐야 될 일이 끝나자마자 상사한테 꼭 가야 된다고, 이거 저 진짜 큰일 난다고. 고치러? 네, 아니 이거 노트북 고치러. 네. 왜냐면 제가 심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날아가면 진짜 큰일 나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큰일 나죠. 네, 안 켜지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네. 일찍 갔어요. 네네. 서비스센터 들고 갔는데 다행히도 이게 노트북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충전기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방전이 된 거였네요. 아니요. 충전기가 단자가 뭐 헐거워져가지고 그러니까 방전이 돼서 이제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충전기만 사가지고 네. 다행히 해결을 하고 그 근처에 마침 일찍 나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근처에 미술관이 있길래 네. 미술관 다녀왔어요. 말이 좀 두서가 없네요. 말이 그 스펙터클해? 갑자기 뭐 엄청난 액션 영화였다가 갑자기 무슨 시골물로 컨트리물로 간 것 같은 그런 잔잔함이 느껴지는데? 뭐가 사건이라는 거야? 장르가 갑자기 바뀌었어. 네. 그래서 네. 미술관에 가서. 저한테 큰 사건이었는데 예,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마이아트 뮤지엄이라고 그 삼성역 쪽에 네. 샤갈전이 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네. 마무리. 한편의 짱구 에피소드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재밌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답니다. 네, 다행이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유성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재택근무하고 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회사 안 갔거든요. 오. 네. 굉장히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 네. 저번 주에 비해 표정이 되게 폈어. 네. 사람이. 굉장히 행복했는데 녹음실 오기 전에 네. 갑자기 주말인데 업무 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굉장히 아침에 좀 기분 나쁘게 나오긴 했지만 네. 한 주간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부르님은? 저는 저번 주 평일 중에 이제 생일이 있어가지고. 네. 오. 예, 또 생일. 홍보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또 생일 홍보하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저번 주에는 저번 녹음에는 이제 생일 전전주였고. 근데 뭐 아직 뭐 일천한 나이지만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좀 이렇게 생일이 쑥스럽더라고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그런 거 치고 너무 그러니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쑥스러운 사람 치고. 아니. 그 당일에 오는 이제 뭐 아.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친구의 뭐 축하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뭔가 그냥 되게 감사하면서도 네. 이게 뭐 이렇게까지 내 생일이 뭐 그런 날 특별한 날도 아닌데 축하해 주셔서 결국 고마운 마음이죠. 예, 네. 민망하고 쑥스럽고 감사하고 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뭐 했어요 생일날은? 생일날은 뭐 출근했죠.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팀원분들한테 또 축하도 받고. 네. 그리고 저는- 평일이었으니까. 예. 그냥 별다른 거 없는 하루를 보냈고, 네. 네, 그냥 이곳저곳에서 오는 친구들 연락, 그리고 우리 개교환센 네. 식구분들의 축하. 왜 갑자기 네, 좀 뒤늦은 축하였거든요. 목소리가 작아지죠? 처음에 그 아침에 무슨 용건으로 이제 단체방이 막 얘기가 오갔는데 제 생일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오늘 생일이었네요. 이러면서 뒤늦은 축하를 받고. 그렇죠. 예. 생일 축하는 부끄러워하지만 안 네.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축하해드릴게요. 네. 네네. 바로바로 이제 첫 카톡으로 이제 축하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맛있는 거 먹어요. 좋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황이랄 게 어제 조금
밤을 새면서 오. 왜요? 월드컵 조초청을 봤습니다. 어제 보셨어요? 보신 분 없죠? 저 안 봤죠. 저 안 봤어요. 나중에 봤어요. 어제 실시간으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면 그 죽음의 2조였나요? 네. 거기 저기- 일본이 딱 뜨는 순간 그때 아. 그러니까 스페인이랑 독일이 된 다음에 네.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뭐 한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세 나라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아. 스페인이랑 독일조에 들어가면 끝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친구들이랑 무조건 일본 돼야 된다 하면서 채팅을 치면서 왔는데 일본이 딱 뜨는 거야. 와. 아 소리를 그 새벽에 네. 너무 크게 질러가지고. 근데 제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서는 네. 일본 너무 부럽다고. 왜요? 왜요? 뭐 스페인도 우리가 이긴 적 있고 아. 독일도 쪼레반이냐 우리나라 지지 않았느냐 아. 일본 좋겠다. 괜히 센척하는 거죠. 괜히 센척하는. 그렇죠. 네. 조롱이죠, 조롱.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하게 음. 포르투갈, 우루과이, 한 나라 어디였죠? 가나요? 아니, 가나 네. 이렇게 걸려가지고 안 그래도 이번 월드컵을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손흥민의 전성기를 볼 수 있는 맞아요. 그쵸. 네, 요새 마지막 장난 월드컵이라서 아니죠. 네. 그 즈음에서 뭐 월드컵과 관련된 특집으로 좋아요. 저희도 한번 다뤄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유생님께서 고전편의 3번째 시간을 다뤄주실 텐데 네. 네. 제가 오랜만에 제 닉값을 하기 위해서 오. 네. 그 동양 유교 경전 중에 거의 최고봉으로 꼽는 주역이라는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양의 유교 하면은 경전이 있어요. 네. 사서삼경이라고 하거나 혹은 사서오경이라고 해서 네. 7권 내지는 9권 정도의 경전을 꼽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공자가 그래도 거의 최고의 경전이라고 꼽는 네. 그런 경전으로 주역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주역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서 네. 가져왔는데 네. 주의사항은 먼저 역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주팔자편과 비슷한데 제가 뭐 주역을 본격적으로 역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공부했던 저의 세계관 안에서의 주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밑밥 타임인가요? 네, 밑밥 먼저 깔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청취자분들 중에서 들으시는 분 중에 쟤 뭐라는 거냐 도대체 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찌끄러기 같은 애가 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저의 필요에 의해서 제 생각에 의해서 재구성된 주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역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이게 누가 썼는지 그리고 맞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모르실 경우가 많으실 모릅니다. 거예요. 네. 보통은 뭐 주역하면은 이제 점치는 책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점을 보는 책, 점괘를 보는 책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최근에 주역이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계기가 네. 네. 대장동 이런 것 때문에 왜요? 천화동인 뭐 화천대유 이런 아. 그 회사 이름들이 네네네. 다 주역에 나오는 괴 이름이에요.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역을 사람들이 주역이란 게 있대 이렇게 알게 됐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주역이 도대체 뭔가를 이제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네. 그 전에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보통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있잖아요, 인상에서. 네. 네. 네,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든지 되게 어려움을 만나서 난관이 굉장히 엄청난 난관이 내 앞에 있다.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 네. 혹시 뭐 어떤 방법을 취하시는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난관을 헤쳐가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이런 것들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사실 길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요즘에 삶이 좀 길이 안 보이는데, 네. 근데 조언을 구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런 경험이 근데 한 번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어땠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사실 뭐 인생이란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항상 한치 앞길을 모르고 네. 그랬는데 지금까지 저의 삶의 선택을 돌이켜 봤을 때 네. 남들한테 조언을 구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따르는 저의 느낌대로 근데 이 느낌이라는 그냥 직관이 아니라 뭐 네. 나름대로 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어. 결국 선택은 제가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조언을 하려고 막 물어보고 그러면은 얘기가 무거워지고 이러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 지인들이라면. 네. 그리고 부모님은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삶의 지혜를 전수해 줄 수는 있지만 왜냐면 네.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정확히 이게 핀포인트로 알려주기는 좀 부족한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좀 이렇게 심적으로 의지할 수는 있어도 네. 길을 묻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보통은 제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비슷한데 네.
저도 뭐 결정은 스스로 하겠지만 그냥 좀 제가 자주 하는 말인 저는 선택지를 많이 가져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를 선택지를 다 쌓아놔서 그걸 좀 비교하면서 결국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들을 듣고 네.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 의견이 되게 조금 더 뭔가 쌓여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아서 보통은 뭔가를 결정할 때 그래도 일단은 대화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작은 선택을 잘 못해요. 큰 네. 선택은 잘 내리거든요. 네네. 보통 큰 선택들은 뭐 부르님이나 빈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내 세계관에서의 판단을 내리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작은 선택들이나 좀 애매한 선택들은 저는 조언자가 있거든요. 저는 언니. 가족 중에 언니가 부럽네요. 조언자예요. 진짜 조언자고 좋겠다. 네. 몇 살 차이시죠? 3살 차인데 저를 약간 동생이자 약간 되게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엄마처럼 자랐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엄마처럼 뭔가 해주면서 자라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언니가 너무 좋은 조언자고 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MBTI로 따지면 다 반대거든요. 저랑 언니랑. 신기하네요. 저는 약간 이상적이고 생각이 많고 한데 언니는 완전 현실적이고 생각이 없어요. 계획적이고 반대라면서요. 아까 생각이 많은데 반대면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기스를 겨누신다고. 아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쓴뜨님이. 어쨌든 그래서 언니가 정말 좋은 조언자예요. 네. 그래서 그 언니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길을 찾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장남이어가지고, 네. 동생한테 제가 조언을 줘야겠다라고 책임감을 가질지언정, 네. 아, 동생한테 뭘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부러운 것 같아요. 뭐 자기한테 어떤 특정한 멘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있나요? 유생님 있나요? 저도 잘 없어요. 저도 잘 없고 대신에 이제 저 대학원 다닐 때 네. 지도 박사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죠. 음. 그런 물론 이제 학업적으로도 도움 많이 주셨지만 네. 약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많이 도움 주셨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 그런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는. 네. 그게 너무 부러웠어. 뭐 보통은 선생님들 맞아요. 뭐 아니면 가족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둘 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빈둥님 주위에도 분명히 그런 인품의 사람은 있었을 텐데 네. 네. 빈둥님의 성격이 아, 남한테 마음을 잘 못 준다 이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항상.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이 맞아. 멘토로서 받아들이질 못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아. 있어요. 분명히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가? 주위에 많았을 거예요. 제 생각엔. 저는 지금까지 반대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네. 아니요. 뭘 안다고 뭘 자꾸 아니래.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내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요. 분명히 있었을 거야. 지금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요? 네. 네. 유생님 해요, 유생님. 누굴 보고 찾으라는 거야.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제 보통 주역이란 책을 네. 이제 점을 보는 책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실제 이 주역이란 책은 인생을 기술해 놓은 책이에요. 네. 무슨 뜻이냐면은 주역의 역자가 변할 역자, 바뀔 역자거든요. 네. 뭐가 변하느냐? 세상이 변하고 네. 자연이 변하고 세상 만물이 모든 게 변하잖아요. 네. 네. 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세술 내지는 세계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서 적어놓은 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 조언서, 인생 해설서 같은 책인 거죠. 그러니까 네. 궁금한 게 그런 방향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는 책이에요? 아니면 뭔가 한 번 더 생각하게끔 만드는 책이에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주역은 상징책으로 돼 있어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네. 6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구나라는 어떤 조상들, 선조들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언제 만들어진 책인지 네, 있나요? 알려드릴게요. 네. 이 주역이 만들어지는데 네. 가장 큰 기여한 사람이 한 3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네. 크게는 4사람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분은 이제 중국의 삼황오제라 그래가지고 네. 중국의 시조에 해당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복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복희. 네, 복희 씨. 알아요? 있어요. 뭐 어딘가 윤복희 선생님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제가 치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아니죠? 예. 학교 다닐 때 교양 때 배웠어. 복희 복희 씨. 씨요. 이 삼황이라 그래가지고 복희, 여와 신농 이렇게 3명의 네. 중국의 고대 전설적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때 이 복희라는 사람이 이 주역의 어떤 근간을 놓는데 가장 기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주역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중국 주나라 때 네. 주나라의 어떤 개국의 아버지인 희창이란 분이에요. 문왕이라 불러요. 네. 네, 희창. 희창, 문왕. 문왕. 네, 문왕입니다. 맞아. 주나라 문왕은 문왕. 들어봐요. 주문왕. 네. 네. 그리고 그의 아들 주공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문왕과 주공단 이 두 사람이 네. 거의 주역을 다 썼다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공저예요? 공저. 네, 공저라고 하셔도 돼요. 뭔가 웃기네요. 그 당시에 이제 공저 개념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주공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네. 중국의 어떤 중화 사상 혹은 유교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 사상도 사실 주공단이 거기다 수립했다 보시면 돼요. 네. 제자백가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제자백가의 그 기초 근원 사상도 전부 다 주공단이 수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그 근원적인 사상은 주공단, 주나라 때부터 시작한다 보셔도 됩니다. 주나라 때면 몇 년도예요? 그게 이제 BC 1046년. 어. 기원전, 그러니까 주역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한 3,500년에서 3,000년 사이 정도에 만들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진짜 네. 고전이네. 진짜요? 네, 완전 고전이죠. 그 이후에 마지막 한 분은 이제 공자님께서 이걸 네. 읽으시면서 주석을 쓰시기도 하고 해설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주역이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은 크게 네 분. 복희 씨, 그 다음에 주문왕, 주공단, 그리고 주공단, 그리고 공자님 이렇게 네 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공단. 네, 주공단. 왜냐하면 이름이 단이거든요. 아. 근데 주나라의 그러니까 공은 높은 분한테 쓰는 명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공단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네. 상대적으로는 가장 많이 안 알려진 사람 같기도 한데. 그런가요? 근데 실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유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입니다.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저희가 네. 지난주에 네. 그 그리스 쪽 배웠잖아요. 네. 아주 네. 재밌게. 네. 본인이 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동양 쪽에서는 그때는 그쪽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네. 이쪽에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유교 사상을 이제 만들고 음. 이런 그 흐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시기예요? 네, 비슷한 거의 시기죠. 비슷한 시기입니다. 음. 네, 맞아요. 또 의도치 않게.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추계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네. 네. 이 추계 시대라는 게 이 시대에 거의 전 세계적으로 비슷비슷한 어떤 문화적인 혹은 사상적인 혁명이 일어나요. 네, 그때가 바로 이 시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주역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네. 이 원리는 사실 되게 복잡하고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이걸 다 설명드리자면 오늘 하루 종일 설명드려도 네. 다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주역의 가장 근간의 원리는 태극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네. 태극이 무엇이냐? 태극은 복희라는 분이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냥 긴 짝대기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네. 짝대기 하나라고 네. 표현했는데 태극은 뭐냐면은 모든 우주 근원 만물을 그냥 긴 짝대기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검은색 짝대기. 네, 검은색 짝대기 하나. 태극기에 있는 그 네, 검은색 짝대기. 한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태극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 근간에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바로 태극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근원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네. 이 근원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주역의 원리입니다. 그 두 번째 지역의 원리는 뭐냐면요. 이 태극으로부터 두 가지의 속성이 분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바로 제가 사주팔자편에도 설명드렸던 음과 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두 가지 성질이 도출되게 되는데 네. 그것이 바로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이다. 네. 음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수렴하고 네. 포용하고 네. 그리고 정적인 성질이다. 네. 양은 발산하고 역동적이고 추진력 있는 성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과 양은 서로 변화하는 관계예요.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되기도 하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동양에서 항상 여러분 생각하실 거는 동양은 발전론적인 사관이 아니에요. 역사 사관이 네. 직선 사관이 아닙니다. 하나가 하나가 꾸준히 발전해가지고 A가 발전해서 B가 되고 B가 발전해서 C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순환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발전론적인 시각으로 가면은 음에서 되게 발전을 하면 양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네. 음인 사람이 언젠간 또 양이 될 수 있고 양인 사람이 음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두 가지 개념 중에 이렇게 상하 관계가 없다 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상하관계도 없고요. 그리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태극에서 양과 음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럼 태극이 선이고 뭐 음과 양이 후다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서양적인 시각이고 동양에서는 1은 2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1은 2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1 더하기 1은 있거든요. 2다라는 거를 결정론적으로 1이 1이랑 더해져서 2가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1은 결국 그러면은 2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동양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를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태극이 두 가지를 분화했다는 뜻은 분류의 의미가 아니라 네. 태극은 음과 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심오하죠, 굉장히. 어쨌든 음과 양의 조화로 인해서 만물이 변화와 수단을 겪는다라는 것이 두 번째 주역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주역의 원리는요. 이 음과 양이 막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음과 양을 표현할 때는요. 네. 양의 짝대기는 태극과 동일하게 한일자로 그려요. 네. 네. 근데 이 음의 짝대기는요. 한일자에서 가운데가 비어있는 짝대기로 그리거든요. 띄고 띡. 그러니까 검은색 벽돌이 네. 가로로 두 개가 있는 맞습니다. 형태죠. 네네네. 태극기의 건곤감리 그거 정확합니다. 생각하면 편할 거 맞습니다. 같네요. 네, 태극기에 이제 건곤감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건 보시면은 건은 짝대기 세 개로 그냥 그려져 있고 네. 네. 곤 같은 경우는요. 땅의 괴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비어있는 짝대기 세 개로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건 하늘 같은 경우는 네. 양의 짝대기들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곤의 짝대기 같은 경우는 음의 짝대기들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짝대기라고 얘기하는데 정식 명칭은 효입니다. 효. 아. 예. 네. 그래서 앞으로 효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럼 결국 우리 그 태극기도 네. 이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양이라고 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태극 자체가 네. 이 태극 사상을 실제로 의미하는 네. 거고 이 태극기가 만들어진 배경이 네. 원래는 조선시대에 네. 팔궤도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거를 고종 황제가 이제 변형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중국과의 관계에서 요새 말이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국과 큰 교류가 있었고 영향을 주고받았고 영향을 크게 받기도 했다는 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유교 나라잖아요. 네. 네. 조선시대는 유교 나라기 때문에 네. 그 주역 자체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주역의 그 핵심 사상을 태극기에 담았다는 뜻은 네. 우리나라는 그만큼 역동적인 나라다. 변화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그런 내용을 담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우리나라의 태극기 보면은 4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건곤감리란 4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음의 효와 양의 효가 3개씩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실제로 음의 효와 양의 효 3개 조합이면 원래 8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삼승. 네, 이해사실적으로 보니까. 네. 근데 4개만 그려져 있다는 것은 4개가 더 있다는 뜻이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음의 효와 양의 효로 이룰 수 있는 괴는 네. 실제로는 8괴입니다. 네. 8개의 괴가 있어요. 네. 태극기에 그려져 있는 괴는 건곤감리라고 해가지고 건은 하늘, 곤은 땅, 네.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해요. 네. 그 외에도 산의 괴가 있어요. 산. 네. 그리고 바람의 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연못의 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천둥, 번개의 괴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를 더 해가지고 8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켓몬 하는 것 같다. 진짜. 좀 네. 좋아 보이는 것만 4개를 선택해서 넣은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하다. 음. 왜 하필 그 4개를 선택했는지도 되게 궁금하네. 그거는 고종 황제가 아마 선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자리가 부족해서 아닐까. 태극기 자리가 부족해서. 4개만 있다고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신기하게 찾아봤는데 실제로 해서 8괴 태극기를 막 만들어낸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연물을 8괴로 설명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주역은 인생의 상황을 64가지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64가지가 되려면은 8 곱하기 8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결국 64가지 상황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제 상괴가 있고 학괴라는 게 있는데 네. 상괴, 하괴? 상괴, 하괴. 그러니까 이 8괴를요. 위에다 하나, 아래다 하나 쌓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위에 8개, 아래 8개 가지고 결국에는 총 6개의 효로 이루어진 그 괴를 만드는 거죠. 자, 무슨 복잡해집니다.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할게요. 상괴가 있고 하괴가 있는데 네. 자, 아까 전에 8괴가 있잖아요. 네. 8괴가 하나하나마다 몇 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죠? 3개. 3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죠. 네, 네, 건곤감리 생각하시면 돼요. 네. 3개의 효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3개의 효로 이루어진 애를 위, 아래로 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에도 하늘, 아래도 하늘 이런 식으로. 아, 네. 6개. 위에 하늘, 뭐 아래는 땅 이런 식으로 쌓는 네네. 거죠. 네. 그러면은 위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8개, 아래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개. 네. 8 곱하기 8은 네. 64 이렇게 되는 아. 거죠. 네. 그래서 오케이. 64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상괴와 하괴는 네. 모양은 똑같네요. 올 수 있는 모양이 똑같을 수도 있고 네.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쵸.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인생의 64가지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64가지 상황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네. 말했던 건공감리와는 또 다른 이름이 붙는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어. 그 작업을 누가 했냐? 바로 주문항과 주공단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하고 건이 상괴, 하괴 둘 다 있으면 네네. 네. 이거를 건건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건 중천건 이렇게 부릅니다. 뭔가 네, 다른 네, 네. 하나가 더 있다. 맞아요. 그 중천이라는 게 위아래 둘 다 천이잖아요. 그러면 중첩하다 할 때 중자랑 네. 중천, 천이 두 개가 중첩돼 있다 이렇게 네. 불러서 중천이라 부르고 건은 하늘 건자 써가지고 중천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번 괴입니다. 64개 중에 1번 괴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제됐던 그 천화동일 할 때 그 동인괴 있잖아요. 네. 네네. 동인괴가 이름이 왜 천화동인이냐면요. 네. 네. 천화, 천이 뭐죠? 하늘. 하늘. 화는 불. 불. 상괴가 하늘, 학괴가 불이에요. 아. 그래서 이름이 천화동인괴인 거예요. 동의는 뭐예요? 동인이 이름 붙인 이름이에요. 걔네가? 주문항과 주공단이 붙인 이름이 동인괴예요. 문제가 됐던 사람들을 붙인 게 아니, 아니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괴는 하늘을 의미하고 학괴는 땅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 하늘이 있고 땅에는 불이 있는 상황은 아, 동인의 네.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동인이 이름 붙인 거죠. 아. 네, 왜 동인의 상황이죠? 아니, 동인이란 말은 같은 동자의 사람 인자인데 네. 그 상황을 이제 사람들이 서로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제 정치적인 집단이라든지 네. 어떤 세력을 모으는 상황이야. 하늘 아래 불이 막 모여 있는 상황이야. 불이 붙은 상황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64가지 중에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책이 어떻게 주역이라는 행동해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게 13번 께입니다. 오, 그래서 재밌네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아라고 이제 설명해주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방금 말했던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추상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분야에 있든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해결책을 이렇게 얻겠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그런 식으로 빗대서 상징물로 써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을 바꿔낸 거예요. 아. 이 작업을 주문항과 주공단이 했는데 네. 사실 굉장히 좀 탁월해요. 음. 네, 해석 자체가. 신기하다. 네. 아.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14번 꾀 같은 경우는 화천대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꾀가 화고 네. 학괴가 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 위로 불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불이 확 치솟아가지고 하늘 위까지 뻗어나가는 상황. 네.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부자가 된 상황이에요. 네. 오. 나의 어떤 재력이 막 너무 치솟아가지고 하늘 위로 뚫고 올라간 상황인 거죠. 오. 그럼 이 부자, 주역에서는 대유자라 부르거든요. 네.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아라고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야, 그럽니다. 그거 만든 애들이 주역을 좋아했나 보다. 그러게요. 이렇게 이름을 그러게요. 다 욕망 본인들의 욕망을 담았네요 이름에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역이랑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방금 설명 들은 것들이 조금 낯설어서 그렇지 네네. 지금 뭐 세대가 즐기고 있는 타로 카드나 이런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타로 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지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거랑. 그래서 타로 카드는 뽑아서 이제 그걸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예, 이제 주역 같은 경우도 이제 점을 볼 때 쓴다면은 네. 얄쌍한 나무 막대기 같은 데다 괴를 써놓고 네.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방식을 쓰는 그 나무 막대기가 그거구나. 네네. 저 일본 가서 일본 네. 절에서 일본 절에 명절에 가면은 네. 그런 게 있어요. 아, 네네. 뽑는 게 맞아요. 돈 얼마 내면은 뽑으라고 해가지고 점괘 주는. 근데 일본어로 줘가지고 알아듣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거 재밌어가지고 해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문화의 일종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점을 본다는 행위 자체를 이제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게 네. 뭔가 이제 인생에서 만나는 이상한 상황들에 대해서 해석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잖아요. 네. 그런 방법으로 점을 택한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뭔가 이제 미개해서 네. 합리적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단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것 뿐이죠. 근데 네. 오히려 좀 신뢰감이 오히려 조금 더 가는 게 네. 인간한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네. 한정돼 있는데 그거를 64개의 대분류로 나누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라 이렇게 일종의 통계 그렇게 학과도 보셔도 될것 맞닿아 있다는 같아요. 느낌이 전 들거든요. 맞아요. 사주도 그런 네. 측면의 네네. 얘기고. 예. 그 서백제후 희창 혹은 이제 주문왕이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나라 세워지기 바로 전에 은나라 혹은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름이 주왕이었어요. 네. 이 주왕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게 주지용님 들어보셨나요? 네,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뭐 이제 숲을 만들어가지고 놀고 네. 네. 백성들의 국가는 전부 다 이제 털어버리고 네. 그걸 통해 그걸로 막 먹고 마시면서 나라 살림을 거덜낸 굉장히 폭군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리고 주왕 옆에는 달기, 소달기라는 희대 악녀가 있다고 해요. 들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미색에 빠져서 나라 살림 거덜내고 엄청난 폭군이었는데 네. 이 주왕한테 자기 아들을 잃어버려요. 어. 예. 왜냐면은 주왕은 폭군으로 막 난리가 났는데 네. 이 서백제후 희창은 굉장히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그 견제를 하는 거예요. 어. 견제를 하는데
그래서 아들 양자를 죽이고 모함해서 죽이고 그 양자를 갈아가지고 고기를 만들어서 막 먹여요. 이 왕한테. 그 아빠한테? 네, 희창한테 먹이고. 이런 하여튼 굉장히 인생의 우여곡절을 엄청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보는 지혜가 남달랐겠죠. 네, 그래서 이런 주역의 64괴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삶을 이제 네. 다 알아갔구나. 네, 그래서 평생을 입에 음식을 잘 못 댔대요. 아들을 먹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안타깝구만.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은 녹음에 오기 전에 여러분께 고민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뜬금없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혹시라도 처한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네. 그 고민에 해당하는 어떤 해설, 인생 해설서를 음. 주역의 괴에 찾아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너무 기대됩니다. 네, 고민에 맞는 제 괴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나무젓가락을 뽑는 건 아니고 이생님께서 이제 이런 상황인 것 네네. 같다 하고 네네. 64개 중에 하나를. 왜냐면 저는 점을 보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네네네. 재밌겠네요. 네. 그 전에 이제 주역에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네. 주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주역에서 시작할 때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먼저 명시하고 들어가는데 네. 주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자로 춘하, 추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원형, 리, 정이라 불러요. 네, 요 원형, 리정 정도는 여러분들 외우셔도 됩니다. 네. 원이 바로 봄, 형이 여름, 네. 리가 가을, 네. 그다음에 정이 겨울이에요. 원은 한자로는 으뜸 원자를 쓰고요. 네. 형은 형통할 형자를 쓰고 리는 이제 이익할 때 이익이 네. 나달 때 그 리자를 쓰고 네. 그다음에 정은 지혜롭다 할 때 그 혹은 뭐 바르다 할 때 그 정을 바를 정자는 아니고요. 그 다른 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바라보는 사계절은요. 네. 봄 같은 경우는 시작의 계절이에요. 이 원자가 으뜸 원자기도 하지만 새싹이 피어오르는 땅을 뚫고 피어오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작의 계절,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봄은 첫 출발선에 놓여 있는 시점이다. 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굉장히 으뜸이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으뜸원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형통하다 할 때 형이기도 하지만 왜 형통하냐?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름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름에는 가뭄과 장마가 있어요. 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뚫고 성장하거든요. 네. 모든 나무들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름은 굉장히 고난의 시기와 엄청난 역경과 부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을은 추수하는 시기예요. 리자가 이익할 때 이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의 대가로 결실을 맺는 시기. 네. 그래서 굉장히 풍족한 시기, 네. 비축하는 시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겨울이 춥잖아요. 그래서 네. 모든 동물들이 동면에 들어가기도 하고 네. 나뭇잎은 점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은둔을 해야 되겠죠. 네. 대신에 은둔을 하면서 한 해 동안을 반추해 보게 되면서 성찰을 하기도 하고 반성하게 되면서 지혜를 쌓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주역에서 만약에 원형 리정이라는 얘기 나오면은 원은 시작을 해라. 그다음에 형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성장을 해라. 그다음에 리는 결실을 맺어라. 수확을 해라. 네. 정은 지혜를 쌓아라. 은둔해서 지혜를 쌓아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네. 네. 네네. 두 번째 개념으로는 네. 길과 흉이 있어요. 네. 이 길과 흉 때문에 마치 주역을 이제 점치는 책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주역에서 말하는 길은 보통 이제 좋은 걸 길이라고 하잖아요. 네.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걸 길이라 생각하는데 네. 길은 세계관이 확장되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내 세계가 확장된다. 네. 너의 인생이 좀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라 보시면 돼요.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네네. 너의 인생이 좀 더 넓은 지평을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라 보시는 게 더 좋아요. 네. 뭔가 그 여행 같은 거 가면 네네. 세계관이 확장되잖아요. 네네네. 그때 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협소한 어떤 너의 마음 상태에서 네. 좀 더 넓은 세계를 받아들여가지고 네. 너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관대해지고 수용력이 넓어진다라는 게 길이에요. 그럼 반대로 흉은 뭐냐면은 너의 마음이 좀 더 협소해지고 네. 너의 시야가 더 좁아지고 네. 너가 좀 더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거에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없어요. 네. 너는 고집과 아집으로 꽉 찬 호인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결국에 네. 길흉이 그냥 좋은 거 나쁜 거로 봐도 크게 다를 건 없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네. 무작정 좋은 거, 무작정 나쁜 게란 뜻이 아니라 네. 네.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계관의 네, 관점으로. 그러니까 결과의 좋고 나쁨이란 뜻이 아니라 네. 너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 네. 너의 인생의 세계관이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 차이점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네. 자꾸만 자기의 어떤 그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개인한테는. 네. 하지만 주역은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네. 흉한 거야 그렇죠. 라고 보는 거네요. 혹시 나만 이해가 안 가나? 그러면 그 누군가한테는 그 흉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 그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네. 결국에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결국 너가 그렇게 고집과 아집으로 너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주역에서는 길한 게 아니고 흉한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전체적인 인생에서는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잘.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적절한 얘기인가? 사탕을 먹어요. 네. 애가 사탕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사탕을 먹어요. 그럼 기분이 좋고 나한테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건강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약간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나는 사탕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탕만을 고집해. 밥도 안 먹고 사탕만 먹으려고 해. 나한테는 좋을 수 있겠죠. 당장의 기분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죠. 이해가십니까? 네.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길과 흉이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드디어. 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고민을 먼저 주신 그 순서대로는 빈둥님, 선트님, 브르님 요 순이거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요 순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빈둥님 그래요? 먼저 해볼게요. 빈둥님 고민이 뭐셨죠? 제 고민이요? 네. 아니 좀 너무 무거운데? 아니 다른 사람들이 뭘 고민을 보내는지 몰라가지고. 저도 가벼운 거 아니에요. 저는 보냈잖아요. 저는 전체 방에서 그러니까 보냈잖아요. 혼자 단톡방에 보내가지고. 어차피 뭐 공개될 거 뭐. 그러니까. 네, 얘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네. 조금 고민이 요새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내 기억상으로는 내 기억이 존재하는 그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는데 사실 삶의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항상 하던 고민이죠. 생각이니까.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숨을 달리해도 크게 아쉬울 것 같지 않은 좀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내일이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뭐 내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되게 항상 밝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면서 신기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는 당장 오늘 죽어도 오히려 그냥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드는데 네. 저 친구들은 왜 저렇지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해와서 이미 익숙해지긴 했지만 네. 그게 늘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랄까요? 그런 게 좀 큽니다. 병인가요? 사실 굉장히 그 고민을 듣고 마음이 네. 굉장히 무거워졌는데 네. 빨리 진짜 해결해줘. 해결해줘 이 양반아. 가볍게 갑시다. 가볍게. 예. 나무젓가락 뽑아요? 빈동님의 이 고민을 딱 보고 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삶에 의욕이 없다. 지금 죽어도 아실 것이 없다. 근데 뚜렷한 목표가 있고 뭐가 삶의 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부럽다. 이 두 말이 사실 되게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나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나도 되게 뚜렷한 목표를 갖고 싶다라든지 이런 네.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 네, 거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늘 그러면 그 상태인 건지 아니면은 삶에서 어떤 굉장히 내가 목표를 가지고 혹은 뚜렷한 뭔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지 혹은 그런 주기가 너무 좀 짧았던 건지 이런 건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감정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즐거움이나 기쁨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네. 앞선 고민에 비하면 되게 미미한 수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 자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뭐 팟캐스트나 이런 활동들도 재미가 없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또 아니거든요. 네. 재밌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얻는 즐거움이랑 제 감정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네. 좀 비교하기 자체가 어려운 그 조금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들에 비하면 네. 그래서 그런 게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 이런 얘기도 결국에는 저런 사람들은 혹시 뚜렷한 목표 같은 게 있어서 즐거운 걸까? 이런 생각에서 이어진 생각들인 거죠.
그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네. 그 철학자 에티카라는 책에서 거기서 욕망이라는 욕망을 감정으로 봤어요. 네. 욕망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주어진 감정에 따라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인간의 본질 그 자체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네. 사람은 욕망이 있어야 뭔가 일을 행할 수 있고 그게 그 자체가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네. 그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 덩어리라는 거예요. 네. 근데 빈둥님한테도 욕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욕망을 못 느끼거나 나는 뭔지 모르겠다고 궁금해 여긴다는 것은 욕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욕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명쾌한데요. 혹은 그 욕망이 억압당하거나 뭔가 이제 내가 가진 어떤 그 초자라든지 네.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억압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제가 빈둥님 만난 지 그래도 좀 오래됐는데 네. 빈둥님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 안에서 자기를 꾸겨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맞아. 맞아. 네. 그게 근데 네.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꾸겨 넣으면서 그 안에서 욕망을 찾으려고 한다기보다는 네. 그 안에 자기를 넣어놓고 억압을 시켜놓는 거죠 오히려. 어. 근데 그걸 좋아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자꾸만 그 고착화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욕망이 무엇인지 못 찾고 네. 그 안에서 자꾸 자기 세계관이 반복되는 것 뿐인 거죠. 아까 음. 말씀드렸지만 동양에서는 세계관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라라는 거 발전론적인 사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빈둥님은 그렇게 자기가 루틴을 짜고 뭔가 계획을 짜는 것들이 자기를 성장시키고 일방향적으로 뭔가 계단 올라가듯이 다음 단계 다음 스텝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지만 네. 동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 다른 세계관 넘어가라. 네. 세계관을 자꾸 만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빈둥님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다음 계단이 있을 거야. 아. 다음 위에 그 다음에 계단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근데 주역의 지읒자도 모르지만 네네. 제가 빈둥님 말할 때 보면은 어떤 느낌을 가끔 받냐면 네. 본인을 되게 규정 짓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요새 하냐면 네. 빈둥님이 감정이 저희보다 덜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맞아요. 않거든요. 네.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감정? 감정에 네. 대해서 네. 뭔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예. 근데 빈둥님은 말씀을 하실 때 자주 감정이 약하고 뭔가 안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우리 다 비슷한데 그 기준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치가 그만큼 높아서 네네. 이만큼의 감정으로는 빈둥님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걸 넘어서 뭐 술도 마시고 빈둥님이 뭐 어디도 가고 뭐 이런 거를 더 오히려 해보면 방금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또 다른 그런 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네. 약간 네. 갇혀 있는 거네. 그렇죠. 주역은 변화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인간의 욕망도 변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은 뭔가 되게 빠르게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사람의 욕망도 한 3, 4년 주기로 변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욕망이 전환하는 시기에 빠르게 전환시켜주지 않고 네. 그 상태를 고착화를 시켜버리게 되면요. 자꾸 그 기준만 높아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이 상태 도달하지 않으면 나는 다음 걸로 못 넘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욕망이 자꾸 왜 전환이 잘 안 되느냐. 네.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관이 자꾸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관이. 네. 내가 보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너무 비슷비슷하고 내가 보는 인생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 당신도 너 비슷해. 자꾸 똑같은 루틴 안에 갇혀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환경 유사성이에요. 네. 내가 가는 장소, 내가 뭐랄까요? 처한 공간, 음. 똑같은 곳에 똑같이 머물다 보니까 네. 같은 환경에서는 새로운 세계관이 발생하기 어렵죠. 욕망은 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욕망의 네. 전환은. 이게 신기한 게 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그런 틀 안에 갇히는 거였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문제 해결을 막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네.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괴를 가져왔는데 네. 네. 네, 요걸 드리겠습니다. 어머. 네. 뭘 주시는 쏘기까지 네. 하셨어요. 상품권 같은 무슨 걸 주셨어요. 상품이에요? 저기 안에 돈이 들어있으면 해결이 확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 돈은 이런 아닌가요? 혹시? 이 사람들이 네. 돈이 아닐 것 같아서 못 열겠는데. 봉투를 하나 드렸는데 예. 봉투 안에는 제가 워드로 작업한 아. 네, 오. 괴가 들어있고요. 와. 개인적인 이제 풀이 집 같은 거네요. 네.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열어보시면 지금 됩니다. 열면 아, 돼요? 그래요? 지금 콘텐츠예요? 열어보시면서. 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요? 이 자본주의 노예들. 뭔가 있네. 막 한자로 막 적혀 있어요. 예. 한자와 한글로 써드렸는데 그것만 읽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네.
1번 궤를 들었어요. 1번 궤는 중천건이라고 해서 네. 상궤도 하늘, 하궤도 하늘, 하늘로 이루어진 궤고요. 네. 요 궤는 이제 주분왕이 용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용이 물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근데 이제 이 궤를 보통 주역을 설명할 때 보통 물에 있다가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성장의 이야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주역은 그런 책이 아니라 했잖아요. 음. 성장의 책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천건꽤 나온 용의 이야기는요. 네. 네. 용이 처음에는 잠룡 그래가지고요. 물에 잠겨 있어요. 네. 이 잠룡 상태에서는요, 낯선 욕망을 느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욕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상태거든요. 인생에서 뭔가 내 욕망이 전환된 것 같은데 욕망이 전환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욕망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네. 네. 새로운 욕망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욕망이 없는 것 같아라는 상태를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 상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지금 있는 환경을 바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네. 진짜 공감이 돼요. 왜냐면 네. 그럴 필요는 느끼는데 네. 항상 그러지 못했거든요. 뭐 집이든 그게 뭐든 간에. 신뢰감이 조금 느는데요. 네. 그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아프락사스 얘기하면서 새는 알을 깨고 나오고 알을 깨고 나올 때 자기 세계를 깨고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세계 넘어갈 때는 지금 있는 세계를 파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빈도님 우리 안 만나주면 어떡해요?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 만나는 사람을 여기부터 바꾸는 이거부터 바꾸는 건가? 1순위야. 근데 그게 이제 빈둥님의 좋은 인생을 위한 거라면 네. 기꺼이 안 네. 만나주겠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저 아니, 만날 거예요. 아니 감사한데 네. 내 고민만 하다가 끝날 수 없잖아요. 그러네. 시간이 맞네요. 나가고 시간이 거의 있어. 나가겠네. 네. 센트님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근래에 너무 바쁜 시기들을 보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바쁜 시기들을 보내는 이유가 선택권이 제 앞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선택은 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적인 면에서 커리어를 더 쌓고 뭔가 승진도 하고 그리고 성장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좋을지 나에게 네. 또는 두 번째로는 하고 있는 일 외에서 성장을 꾀해서 쉽게 말하면 이직이죠. 이직 준비를 해서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일을 적당히 하고 쉽게 말하는 욜로죠. 욜로처럼 적당히 편하게 즐기면서 사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고민입니다. 당신도 몰라?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그런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센트님께도 봉투 하나 드렸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괴를 들었냐면은 네. 25번 천뢰무망이라는 괴를 들었습니다. 뭔가 멋있는데? 네. 네. 하늘 괴는 이제 하늘에는 하늘, 땅에는 번개가 네. 들어있는 괴고요. 하늘에서 번개가 친다라는 괴예요. 네. 그리고 무망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네. 무망이라는 뜻은 없을 문자에 망령될 망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망령되다는 뜻은 속이는 것, 거짓인 것, 뭐 비정상적인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된 것은 없다. 네. 거짓인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네. 뜻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은 뭔가 신들이 노하신 것이야. 이건 임금이 잘못한 것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잖아요. 네. 근데 주분왕은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냥 농사짓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 무망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지금 센트님께는 새로운 욕망이 발생한 상태인 거잖아요. 네. 새로운 욕망이 발생하셨다면은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망령됨이 없는가라는 측면에서 네. 진실되는가. 진실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거짓된 것이 없는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혹은 네. 속임수를 써야 되는지, 혹은 내 자기 불신이 있는지, 네. 내가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걸로 뭔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걸 먼저 고려하지 마시고 네.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 혹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나? 이걸 하려면은 뭔가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해 보시라는 거죠. 그 거짓말이라는 게 네. 어떤 거죠? 진짜 내 모습과 다른 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그런 것도 있고 뭐 부모님께 뭔가 거짓말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하시는 일을 뭐 한다고 거짓말 친 상태에서 뭐 딴 걸 해봤는데 이런 식의 뭐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느냐 네. 이렇다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상황을 고려하지 마시고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무해한 상황, 네. 나한테 해가 오지 않는 상황을 먼저 고려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가를 고려해봐야 돼요. 네. 방법론적으로 내가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거기 접근할 수 있는가를 먼저 보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는가를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직업적 커리어를 쌓아서 여기 성장할 것인가, 네. 새로운 곳으로 도달해 가서 외적 성장을 깰 것인가, 네. 혹은 그냥 욜로로 살 것인가. 네. 근데 여기는 원칙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네. 나는 어떤 가치관이 더 중요한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가진 지식을 뭐 전달해 준다는 거라든지, 네. 혹은 뭐 관계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는지. 근데 네. 저는 행복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네. 저의 행복. 네네. 네. 근데 세 개 다 행복할 것 같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행복은 되게 추상적인 조건이에요. 네. 행복하고 싶어. 행복은 굉장히 엄청 막연한 일이거든요. 네. 내가 가만히 누워서도 행복할 수 있고, 네. 밥을 많이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행복은 가치관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갖고 있는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고민으로 남고 해결이 안 되나 보다. 네. 그런가 봐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 일을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치야. 네. 내 가치관이야. 네. 내 가족과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게 가치관이야. 라고 하면 이건 가치관이 될 수 있는 그것도 거예요? 가치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망이란 것은 그렇게 두 가지 진실과 정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둘 다 괜찮다면은 네. 뭐든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네. 뭐든 괜찮고 네가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네. 그렇게 욕망의 전환됨에 있어서 재앙이 있어라고 얘기해요. 재앙.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의 제한됨이 있어서? 재앙.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네. 가뭄이 안 오나요? 오죠. 오죠. 네. 장마가 오죠. 네. 근데 결국에는 가을에 추수를 하죠. 네. 자연재해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단지 최소화할 뿐인 거잖아요. 네. 내 인생에서 뭔가 욕망을 전하는 시점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한테 남는 후회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무기력함, 네. 매너리즘 이런 것도 재앙이에요. 일종의. 네. 내가 새로운 세계에 진입했을 때 겪는 어떤 신입으로서의 어떤 그 뚝딱거림 네. 라든지 아니면은 그 세계의 진입 장벽을 느끼고 좌절함 이런 것도 전부 다 재앙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아니면은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면 좋겠지라고 했을 때 드는 허무주의 다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거야. 너무 정상적인 거고 그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야. 그래서 그때는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은 거지. 그거를 난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정상적인 거니까 그냥 너가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좀 더 집중해라고 얘기하는 게 천리의 보망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온다는 게 네. 너 망할 거야가 아니라 맞습니다. 위기에 봉착하는 게 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거야. 거니까 네네. 그거를 생각하고 네. 욕망을 전환해서 네네.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좌절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겠네. 네. 심지어 여기 병에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음. 근데 이 병은 약을 안 써도 나아라고 얘기해요. 약을 안 쓰는 게 더 좋아라고 얘기하죠. 브루님이 좋아하시는 그 약 안 쓰고 우리 아이 키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아팠잖아요. 그래서 네네. 병원 가서 그 검사를 쭉 받았거든요. 아픈 그 곳에 대해서.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이상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 사람 설득당했다. 그러니까 무망께는요 해로운 방식으로 살지만 않으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방식, 기이한 방식, 막 한 방에 1억 벌 수 있어요. 거짓말이죠. 네.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가치관 집중해라고 얘기하는 게 무망께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만 합니다. 아니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는데 네. 그냥 다 주역에서 말하는 게 네. 자연스러운 거야. 맞습니다. 괜찮을 거야. 맞습니다. 결국 이걸로 귀결되는 괜찮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봤을 때 자연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자연은 순리대로 살아가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역. 우리는 이렇게 특수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특이한 기적을 자꾸 바래요. 그러기가 되게 쉽고 미디어는 자꾸 그런 환경을 노출시키죠 실제로. 네.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어라고 주역은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르님 고민 다룰 수 있는 거 맞죠? 네,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제 거 못할까봐. 제가 고민을 얘기해야 네, 되나요? 해주시죠. 네. 저는 승트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재물운.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네. 나중에 나의 뭐 아내나 자식, 나의 가족, 동생, 어머니, 아버지, 네. 뭐 부모님,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나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은데 언제쯤 만족을 해야 될지 그게 좀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요? 예,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사실 사람이 만족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제 성격상 계속 몰아붙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방면으로든지.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언제쯤 만족을 할 수 있을지. 네.
브루님께도 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직장 관련된 것도 저도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네네. 음. 브루님도 이직 관련된 얘기를 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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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님이랑 쓴트님이 약간 그 고민의 내용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쓴트님은 약간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을까라는 관점이 인생관의 관점에서 고민 주셨다면 브루님의 그 고민은 약간 불안이 좀 깔려 있어요. 네, 전반적인 불안이 좀 깔려 있다는 느낌이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브루님께는 겸꾀를 드렸습니다. 겸. 네. 네, 지산 겸이 15번 꾀인데요. 네. 땅 밑에 산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산은 보통 땅을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근데 땅 아래 산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 예, 겸손할 겸자입니다. 네, 어. 그래서 겸손한 군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네. 이 15번 꾀는 그 64개의 꾀 중에서 제일 좋은 꾀라고 보통 얘기하고 오. 네. 그 유교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뽑자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겸손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뭘 잘났나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네. 예, 겸손은 끝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 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게 그대로 나와있네요. 맞습니다. 예. 모든 것에 끝이 있으면 아는 것이 겸손이다. 네. 네. 모든 것은 끝이 있으니까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겸손의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땅 아래 산이 땅을 뚫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아래서 딱 멈추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어떤 끝을 알고 거기서 멈추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은 왜 펼쳐질까요? 불안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어떤 공포심 때문에 펼쳐지는 게 불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치. 어떻게 보면 부르님이 말한 것도 사실 지금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자식이나 자녀나 네네. 가정이나 맞아, 이런 맞아. 것들도. 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상태의 한계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겸이 필요한 시기 같은 경우도 인생이 변하는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정된 인생이 뭔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유지됐다라는 걸 느꼈을 때 뭔가 불안을 많이 느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고방식, 생활방식, 혹은 습관 이런 것들, 틀 같은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바꿀 부분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신 다음에 네. 겸을 습득하시고 싶으시면은 좀 하나의 전공을 습득하는 것처럼 좀 쏟아 부으셔야 돼요. 시간, 돈, 노력을 거의 전공을 습득하는 것처럼 네. 네. 퍼부으셔가지고 거기도 네. 몰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현재를 잘 못 즐기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그 즐기지 못하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네.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좀 희생해야 돼. 네. 뭐 항상 이런 논리로 저는 하거든요.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바탕으로 깔려 있는 거고. 네네. 사실 뭐 재물, 운 이런 것도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근데 네.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게 있으니까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이제 보통 네네네. 비교가 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생활 범위 한계를 지으시라는 거예요. 미래 상상을 하셔가지고 미래까지 전부 다 포괄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한계를 지으시고 거기 안에서 노력을 먼저 하시라는 거죠. 미래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야 평정심 유지하실 수 있고 예, 욕망도 자꾸만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네. 겸손합시다, 여러분. 네. 네. 겸손합시다.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근데 아까 네. 빈동님이 말했지만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답은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인지하지 않거나 회피하고 있는 그치, 건데 그걸 짚어주니까 네, 명쾌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당신의 신뢰도 지금부터 시험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 세 명이서 네. 주시는 이 페이퍼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 보면서 네. 허유생이 사짜다 아니면 명쾌하다 이런 걸 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유생님 그래서 짧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께 이렇게 종이도 준비하고 봉투 넣으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거 주면 재밌겠지? 이러면서 이런 재밌었어요. 얘기 해드려야지 이러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모두들 욕망의 전환의 시기에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고전에서 지혜를 얻으셔가지고 행복한 전환기를 맞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하네요. 오늘 복채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네. 사람의 고민을 못 들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딱히 고민이 없습니다. 본인의 지금. 고민은 본인이 주역을 이렇게 보면서 해결을 하시나요? 네, 저는 답을 주역을 얻고. 배우면서 많은 고민들을 해결했죠. 신기하네요. 저도 이 주역을 읽어보고 싶은 느낌이 네. 드네요. 나중에 우리가 따로 컨텐츠를 짜가지고 이 사람 한번 털자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웃기는 게 맨 처음 만났을 때 사주로 마치 내 인생을
정말 다 까발려진 느낌이 들고 네. 주역으로 내 고민도 알고 있다. 맞아요. 아, 이 사람은 나의 모든 걸 맞아, 알고 있다. 맞아. 보면 볼수록 자기 얘기를 안 해. 아 그러네. 이게 맞네. 어떤 고민과 연결되지 않을까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서 원래 근데 그 네. 욕망의 전환기가 빠르게 진행된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네. 욕망의 전환이 잘 해소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혓바닥이 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털겠다는 네, 약속을 들면서 털어드리겠습니다. 네. 뭐 얼마든지. 네. 오늘 그러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고전편의 세 번째 시간 주역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